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0일 총선 투표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요 며칠간 관심의 초점이 된 분을 모셨습니다. 관악갑 맞죠? 네, 관악갑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소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막말 논란으로 이 당에서 후보 제명 처분을 받은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런데 기가 안 꺾여졌네요. 사실 이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센 폭력이 컷오프 되는 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갔다가 참패하는 거. 그 다음 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게 지금 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후보, 그죠? 후보 제명이라는 말은. 그렇죠. 처음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 김대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하다가 제가 별도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선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팩트가 중요하니까. 한 번은요, 4월 6일 날, 이른바 이제 3040 폄하 발언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날 노인 세대 폄하 발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타석 그 세대 폄하 발언을 한 사람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제명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냥 정광석화처럼 윤리를 열고, 그 다음에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이제 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정광석화처럼 이 선관위에 서류를 갖다 내가지고 등록 무효 상태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자초지종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발언. 첫 번째 발언이 이렇게 언론에 떠다니더라고요. 3040 세대, 3040은, 논리 없고 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악의적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왜곡한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제 워딩을 왜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박형준, 나경원 등 있고 서울 지역 출마자 한 10여 명이 같이 이제 뭐 일종 공개 회의를 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물었죠. 거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 10분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서울선대위원장이던 나경원도 한 5분 뭐 이렇게 발언하고 거기 이제 참석했던 그 서울 지역 그 출마자 한 10여 명이 돌아가면서 1 내지 3분 발언을 갖다 할 때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란 게 사실은 당내 발언이고, 그건 일반 대중에게 하는 발언이 아니니까 좀 마음 놓고 하죠. 사실은 내가 그거를 갖다가 좀 놓쳤는데요. 우리 당내 회의니까, 저는 이제, 당이 이렇게, 거기 일종의 그 선대위의 전략 전술을 갖다가 이제 할 때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아주 절제해서 아주 빈틈없이 하는 그런 주의력을 갖다 살짝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구끼리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 기자가 많이 와 있다는 게 별로 의식이 안 됐어요? 사실 별로 의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평소 얘기하던 걸 했고요. 그 발언을 한번 되풀이해 주시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저는 3040 세대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면 주체는 30대 중반부터 40대들이. 내가 선거운동 해보니까 굉장히 싸늘하고 심지어 격한 격려가 혐오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일단 이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의식은 우리 발전의 동력도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했네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 60, 70대는 굉장히 뜨거운데 60, 70대는 그거를 잘 아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그 30대 중반에서 40대씩 계속 요 말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등등등. 사실 원래는 제가 풀면은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의 친일 독재 그다음에 뭐 재벌 신자유주의 보통 얘들이 이제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원흉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친일 그러니까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더라. 이게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요게 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게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구 보수로 보는 프레임을 지적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에서 40대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그렇죠. 일단 요 얘기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 대한 아주 싸늘하고 심지어 경멸과 혐오 섞인 반응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이 논리보다는 정서다, 이게. 정서다. 예. 이 얘기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3040 세대 논리였고 무지해. 그렇게 잘라버려요. 예,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서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040 세대가 무지하고 논리 없어 하니까 뭐 다 그냥 뭐 격하게 반발하게 딱 그냥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거기에 그 말도 하셨죠. 그런데 50대는 논리는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60, 70대하고 50대, 그 다음에 깨어있는 민주화 세대들은 이 뭐라 그럴까,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지자보다는 반대.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다. 50대. 그거는 경제정책, 경제, 논리를 가지고 반대한다. 안보, 예컨대 원전 에너지 등등등 이런 정책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논리의 근거에 있다. 이분들의 어떤 불안과 공포는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다 이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들의 어떤 미래통합당에 대한 싸늘하고 이렇게 경멸과 혐오는 어떤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어떤 판단의 근거에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 정말 싫어. 정서다. 정서다. 요건데, 그럼 3030 세대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싸늘한 반응은 정서에 기반해 있다. 정서적인 거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서가 핵심인데 그걸 빼버리고 논리 없어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40 세대가 무시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요, 그렇게 틀린 말이라고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저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냥 농객들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정치인으로서 3040 세대 무시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부러지는 겁니다. 이제 편집해온 왜곡인데, 제가 그래서 그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제 느낌은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건 역시 좌파 운동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지적이고, 더 이상 뭐 빠뜨릴 수 없을 정도로 특히 50대와 30, 40대 비교를 잘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발언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말리는 사람이나 그 발언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없었고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 끝에서 뭐 결국 30대, 40대가 뭐 현명한 선택을 해줄 거라 믿는다 뭐 이런 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기억 안 나는데 뒤에 그때 이제 뭐 많은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뒤에 제 발언을 혹시라도 곡해할까 싶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우리 뭐 3040 세대가 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 얘기를 했다고 제 뒤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네. 논란이 되지는 않았고요. 뭔가 어떤
야, 저 발언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죠. 그럼 여기 어느 매체에서 확산이 됐습니까? 요 발언이? 그때 이제 그 기자들이 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아, 안 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그 다음 날입니까? 8일이죠, 8일. 네. 발언하신 게? 언제 발언이요? 예, 그날 이제 꽤 많은. 하신 겁니까? 예. 그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발언은요, 제가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했다면은 좀 상당히 은밀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처럼요. 예. 그 모든 문제가 수구 보수 명령 기득권 탓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파악을 하고 그 반컵에 물을 넣고 그 반컵에 물을 그 채우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발전 동력과 구조를 모르면 반컵밖에 없는 물이 남아 엎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정확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막 그냥 압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주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앞에다가 이제 생략을 하다 보니까 말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냥 커트를 해버리면은 3040 세대 무식해. 요렇게 편집할 여지를 제가 사실은 준 게 사실입니다. 이건 제 잘못이죠. 이건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아무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이게 빼버리고 한번 맞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토론에서 일어난 일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이거는 거의 악마 정도 아니고 범죄적인 어떤 편집과 조작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구의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맡은 데가 이제 HCA라고 하는 데인데요. 원래 이제 4월 6일 날 토론하고 이건 녹화니까요. 4월 9일 날 그 송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3일 동안은 이 영상을 원래는 이제 사실은 밀봉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밀봉해야 되는데 이 찍은 방송사가 12시에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런데 3시 반에 요 기사를 쓴 거예요. 이 방송사가 썼네? 예, 그 방송사가 썼더라고.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 모니터링실에서 그 대기하고 있던 일반 기자가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 기자가 쓴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이게 뭐냐면. 토론을 주관한 방송사가. 예. 세대 비하 논란 관악갑 토론회 오명 후보 격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내용 일단요. 요게 표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내용까지가 자 어떤 이렇게 쓰니까 뒤에 이제 주로 이제 그 YTN 등은 통합당 김대호 또 비하 발언 나이 들면 장애인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정말. 그리고 요 기사가 이제 막 돌면서 저는 연타석 세대 비하 발언을 한 사람으로 됐어요.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께서 자초치 정도 알아보지 않고 정확한 발언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경로해가지고 제명 지시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태가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게 통합당 김대호 또 비하 발언 나이 들면 장애인 이 제목은 언론의 문장상 이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라는 말 이게 결정적인 강조점이거든요. 또라고 이거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앞에 한 발언을 비하 발언이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더구나 이게 코테이션도 없거든. 자기들이 심판관이 된 거예요. 전달자가 안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 장애인 이것은 거두절미해버리고 완전히 왜곡한 건데 이건 언론의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언론의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건 이제 확인했고요. 근데 사실은요, 촬영을 해가지고 3일 뒤에 이제 송출을 해서 관악 구민들의 판단을 갖다가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기사를 먼저 써버리면요. 그것도 주관사에서 쓰면 안 되지. 이거는 생방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죠. 근데 얘들이 영상을 딱 갖고 있으면서 지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글을 갖다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건 아마 이 계약이나 이런 조항에 저촉이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걸 알아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뉴스와이드 4.15 국회의원 선거 세대 비하 논란, 이미 여기 또 자기들 멋대로 규정을 해버리네. 네네. 세대 비하 논란, 관악과 토론회. 이건 완전히 우리 김선생 잡으려고 한 거네. 네. 세대 비하, 이 제목은 중립적으로 뽑아야지. 네네. 세대 비하 논란이라고 해놓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요. 토론회에서 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것처럼 또 써놨어요. 예. 그런데 그날 이거 관련해서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이 나가 있으니까 압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죠? 예,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예. 두 사람, 토론하는 사람들끼리만 논란이 됐겠지. 아니죠. 5명 토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안 됐구나. 예. 전혀 논란이 안 돼. 왜냐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지. 논란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 아니, 뭐, 장애인 체육관을 갖다가 짓는 문제였거든요. 예, 예. 장애인 체육관을 갖다가 지을 때는, 아니, 장애인만 이용하게 짓는다면은, 이용자가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 예산 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되면은 대체로 장애를 갖게 되니까, 노인들이 결국 편하게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발언 그 취지인데, 저쪽에서 따가지고 간 발언은 나이가 들면은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발언을. 그 뭐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노인이 되면은 다 장애인이 된다. 아니, 이제 이게 노인이 되면은 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대체로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했으면 문제 없겠죠. 근데 우리가 2시간 동안은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렇죠. 하다 보면은 그냥, 노인 되면 다 장애인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뭐 앞뒤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게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첫째, 장애인을 뭔가 흉측한 어떤 존재로 보는 사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 벌써 편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비를 건 사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이 그게 추물도 아니고요, 태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나 될 수도 있고요. 선천적 기능을 딸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나이 들면 대체로 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노인이,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된다. 이게 되면은, 그 장애인 안 된 사람이 믿겠지. 그럼 뭐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그런데 이 얘기 듣고 주가 기분 나빠 하겠습니까? 그 여태까지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100명 중에 1명? 아니, 뭐, 마치 어느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을 갖다가 옛날에 뭐 앵벌이 하던 그런 아주 추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뉘앙스가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반발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 100명에 1명 정도 그렇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아마 기자들 중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 생로병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운 나빠가지고 선천적으로 기형을 갖게 되든지, 전 전혀 어떤 추한 존재라든지, 흉한 존재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문을 확인하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은 나는 김대호의 막말에 감동했다. 노인 폄하가 아니라 노인 배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우리 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에서 그런 식으로 탁 받아쳐서 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렇죠. 딱, 그게 읽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다는 게 공화국 때 생각됐다 이겁니다. 네네. 아니, 같은 시설을 만들어도 장애인도 쓰고 장애인 아닌 사람도 같이 쓰도록 만들고 특히 노인들을 배려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노인이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패닉 상태,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일이 어떻게 전개된 겁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4월 7일 날, 한 6시쯤에 김종인이 경로해가지고 제명 처리를 지시했다.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기사를 접했네요. 예. 놀랬겠네.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석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자, 그리고 그 소스가 이제 이거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이게 HG 방송사가 이렇게 썼다는 것도 놀랬고, 내용을 보고 더 놀랬고, 제목 보고도 까무라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언론이 쫙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김종인이 이거는 내용을 읽어봤으면은 조갑재 기자님처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편하가 아니야. 너무 배려야. 한 방에 그냥 조져버릴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밤 12시에 전화가 왔더라고. 윤리위의 당무감사실장이란 사람. 아, 예. 저기 소명서를 내래. 내일 아침 8시에 그 윤리위가 열리니까 그 아침 7시까지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내야 됩니까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원래 이러한 어떤 이 부당한 은행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해 줘야 원래 이제 소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그래 물어봤습니다. 뭐에 대해서 소명서 냅니까? 하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기사 2건 아니 하여튼 그 언론에 보도된 거 내용 있잖아요. 논란 내용 2건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명을 갖다 해서 새벽까지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예. 그다음 아침 8시, 근데 이거는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해서 제가 소명을 할 수 없냐. 예. 근데 이제 그쪽 반응은 부르지 않기로 했대, 자기들. 그래요. 부르지 않고 사행성을 해요? 그러고, 어디 사는지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메일로 소명서를 내라 그랬습니다. 권력석 재판이었는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아침 8시 한 9시인가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 제명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이죠. 그저께 아침이 되죠. 벌써 그저께인가? 어제 같은. 그죠? 그저께 아침입니다. 아침. 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저께 아침에, 아침 8시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9시에 제명 처리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예.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예. 문서로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하루 뒤에. 예. 자, 어쨌든요. 아침 8시에 이제 그렇게 회의가 열렸고 23시에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예. 제명이 의결이 됐어요. 이게 우리 당헌 당규로 보면은 윤리 의결 거치고 최고위 의결 거치는데 그런데 이제 윤리 의결에 대해 가지고는 재심 청구를 10일 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1차로 10일 내에 10일이면 4월 18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4월 18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테니까 그렇죠. 저기 최고위에 상정하는 거를 유보해 주라. 유보를 해달라. 이걸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뭐 하여튼 이리저리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강행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재심 청구를 해버렸어요. 오후 한 6시쯤에. 동시에 가처분 신청까지 걸었어요. 윤리위. 3중방어 장치를 제가 한 겁니다. 윤리위의 재심,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아침 8시와 23시 사이에 제가 한 일이 그거예요. 3개의 방어 장치를 갖다가 이제 뒀어요. 그 다음에, 그리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당헌 당규상 최고위가 이걸 결정할 수 없거든요. 지금 재심 중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최고위가 결정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최고위가 정족수를 겨우 맞춰가지고, 황교안, 이준석, 신보라, 김영환, 좀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최고위원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광림 의원, 심재철, 6명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게 의결됐대요. 지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명백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황교안한테 막 보냈습니다. 이리저리. 야,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죄와 벌. 그렇죠.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요. 기계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차명진 같은 경우는요, 1심인데 보면은 직접 와서 소명하도록 했거든요. 저는 그 기회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3시에 났다는 걸 듣고 밤새 가지고 우리 변호사가 또 최고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또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갖다 정식으로 이렇게 하게 하려면은 9시에 그 법원의 어떤 그 전자 사이트가 열려야 돼요. 예. 그럼 그러다가 이것저것 쳐놓고 접수증 받으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서는 아침 9시 25분에 인편으로 이 사람 제명 처리됐다라고 하는 승관이야. 그거를 갖다서 접수를 시킨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뭐냐면은 가처분 신청과 승관이 공문이 뭐냐면은 가처분 신청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 이 제명 처리됐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면은 그거를 접수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등록 무효 이거를 갖다가 좀 그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좀 유보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예, 예. 근데 9시 25분에 그냥 들이미니까 이쪽은 기계적으로 바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 공문을 접수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사망. 예. 제가 이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심. 지금 선관위에 의해서 후보 등록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당적 이탈이 된 거죠. 예. 예. 아니,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1심이 윤리위잖아요. 그리고 2심이 윤리위 재심입니다. 예. 3심이 최고이고, 예. 그 다음에 집행이 선관위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1심조차도 굉장히 부실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소명 기회도 없고요. 직접 소명을 못하게 했으니까. 예. 결격사유죠. 예. 어디서 하는지도 뭐 등등등.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거는 재심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최고위. 바로 이 최고위로 가서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치명적 절차적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형평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게. 근데 뭐 차명진 의원이나 주동식 의원이나 이른바 막말 발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결정적으로는 이거는 노인 배려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위 결정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윤리위 결정 자체도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일단 해놨는데요. 1심에 대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무효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명백히 지금 이러저러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이 좀 기가 막히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네. 우선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팩트 파인딩이거든요. 네네. 사실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김종인 씨도 그렇고 당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네요. 우선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지, 김종인 씨가 직접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오라고 그러든지, 제일 중요한, 제가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본인 직접 소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난 정말로 절망한 게요.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같은 엄청난 정책들,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제동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공공양분 81만 개의 일자리부터 시작해 많은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그렇죠. 대북정책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붕괴해 왔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게 뭐 윤리위에서 단 하나의 어떤 좀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위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제동 걸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이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종인과 그 주변의 어떤 선대위에서도 말입니다. 당연히 어떤 이 상식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뭔가 제동 걸 수 있었거든요.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명명백백한 어떤 절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한다 해가지고 김종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빨리 서둘러 이걸 덮어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 하는 그 위기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공포감에 자기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혼이 빠져가지고 서둘러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처리한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머리가 좀 굳으면 과거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바로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때 김용민의 어떤 그거하고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예. 그런 동렬로 이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호하게, 신속하게 이걸 처리하자. 아마 요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로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이제 이게 그 실사구시적인 어떤 이 태도가 몸에 안 배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더구나 이 발언이 언론에 막 시끄럽게 한참 떠들고 난 다음에 하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명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제일 크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게 뉴스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뉴스는 그냥 작은 거고.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선거 전략상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이게 원래 정권 심판이 프레임으로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향해서 포를 갖다가 쏴야 되는데 그 포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막말꾼을 박살내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막말이 아니고 설사 제가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면요, 사람들의 진짜 막말과 실언들 투성이거든요, 이게. 자, 단양 나오니까 황교안은 뭐였냐 발언 나옵니다. 김종인 발언 나옵니다. 차명진 발언 더 뛰어나와요. 주동식 발언 나옵니다. 또 찾으면요, 무수히 나오게 돼 있어요. 가장 경미한 어떤 그에 대해 가지고 사형을 집행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다 들이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러면. 그렇죠. 뭐냐면은 완전히 이게 자해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황교안 당신도 뭐뭐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A도 B도 C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발언 훨씬 센데 왜 이러냐. 오늘 당장 나오는 게 차명진에 대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는 제 발언보다 차명진 발언을 좀 더 수준 높은 막말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센 막말로 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탈당 근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호이고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형을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형평이 맞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요, 정권 심판 쪽으로 가야 될 어떤 화력이 이쪽 그 막말 심판 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형평성 맞지 않아 쪽으로 이렇게 온 거고요.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선거 전략상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갖다가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악질적인 범죄적인 반문명적인 막말은 이해찬 씨가 한 겁니다. 이해찬 씨가 무슨 김어준의 무슨 프로에 나와가지고 미래통합당을 토착외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토착외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첫째, 이 말은 동족을 일본 해적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종주의 발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은 아마 한국 정치인, 토착외구란 말을 쓰는 정치인 전체는 아마 입국 금지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종주의자, 인종주의자. 레이시즘, 헤이트 스피치. 토착외구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토착외구란 사람들이 길을 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은 변론으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토착외구란 말을 쓴 걸 검색을 쫙 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든지 지금 법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역공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정권 심판을 막말 심판 쪽으로 바꿨고, 그나마 그 막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명진 말조차도 막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막말이라는 이런 게 막말이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막말이고. 세월호 가가지고 방송에다가 얘들아 고맙다가 막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도종환, 장관 지낸 사람이 도종환 씨가 뭐라고 했냐면 토론을 하다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우리는 북한보다 미사일 발사 횟수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이런 게 막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막말이냐 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하면은 유엔 결의에 위반되니까 불법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미사일 발사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부가 들고 있는 식칼하고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을 동렬로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이게 막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미래통합당이 좀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가지고는. 아,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석될까 봐서 네, 좀 걱정인데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좀, 그냥 이렇게 성공우사의 정신으로 또는 업참마소보의 어떤 거에 따라서 피를 좀 목을 이렇게 좀 내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정말로 전부당 만부당 할 뿐만 아니라 선거 전략 전술상으로도요,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결론은 좀 이런 얘기 합니다. 보수의 어떤 품격과 매력은 법과 원칙을 갖다가 경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아니고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갖다가 가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른바 민주 진보를 참칭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선으로 생각하고 남을 악으로 보고 자기를 정의로 저쪽을 경쟁 상대를 불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내로남불이 사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잘 안 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거하고 싸우려고 학을 떼고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참 보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선거 전이니까 그냥 아마 이런 굉장히 어떤 무리한 지금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게. 명백히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해버린 거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해한 자해적인 행위를 한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제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 대응을 하는 거는요, 정치적으로 그냥 윤리위에서 제명, 크게 한번 회초리를 때린 거 아닙니까? 나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등록 무효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재심을 하면 10일 내에 재심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럼 선거까지는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한테 크게 한번 꿀밤 한번 때리고, 저는 그냥 선거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저를 갖다가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자, 사형을 시키니까, 그럼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그보다 훨씬 센 막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럼 또 계속 제명,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선거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싸웠던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정말로 참 진짜 대실망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은 어떤 결정을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하면은 무조건 최고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이건 그냥 형평성의 원칙도 그렇고 절차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법원에 의해서. 예,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당선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동정표도 많이 받았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법원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요새는. 예,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제 운명인데.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고 제가 계속 호소를 합니다. 왜? 일단은 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갖다가 좀 가리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 저 동네, 민주진보동네나 이 동네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경제정책이나 외교 안보정책이나 남북관계, 원전 에너지정책, 재정정책 등에서 그래도 저쪽은 완전히 거꾸로 가지만 이쪽은 거꾸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도 큰 틀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한미동맹을 갖다가 막 그냥 깨려고 하지도 않고 한일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판타 속으로 몰아넣고 뭐 이런 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라 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법과 원칙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 있잖아요. 당헌 당규 내에서 그 다음에 법과 상식 내에서 제가 최대한 투쟁하면서 이걸 갖다가 바로 잡을 테니까 제가 만약에 어쨌든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극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당풍 쇄신과 더불어서 제 전공이 이제 이거 경제방역이잖아요. 종합적인 경제방역인데 이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의 혁신과 그다음에 어떤 일 처리하는 어떤 품 있잖아요. 품과 문화에 있어서 혁신의 어떤 기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일은 이게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2012년에 강남에 공천이 되었던 이영조 교수라고 있습니다. 바른사회 시민연대 공동대표였죠. 네네. 그분이 공천됐어요. 공천됐는데 일부 언론과 광주 지역에서 뭘 제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영문으로 광주 사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popular revolt라고 표현해요. 리볼트. popular revolt. 그건 쓴 사람은 민중봉기다. 라는 성으로 썼고 광주 사태 단체에서도 영문으로 popular revolt라고 써요. 그런데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민중 반란이라고 썼다고요.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popular revolt는 민중 반란이다. 민중 반란이라고 쓴 사람을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렇게 캠페인을 벌리니까 결국 공천 취소했습니다. 그때 공천 취소하는데 이 비대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김종인 씨였다고. 그 사람이 이영조 씨를 공천 취소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요거 똑같아요, 이번에. 근데 이거는요, 공천 취소하고요. 후보 취소는 또 다르지. 또 다릅니다. 공천을 하고, 그럼 취소는 일어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후보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최악의 경우지. 그러니까 공천 취소하고 딴 사람한테 공천 줄 수 있잖아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석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석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한석 포기고, 주민의 입장에서는요, 참정권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찍을 사람을 못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후보 제명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번에 처음일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정도는 어떤 경우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든지, 네네. 무슨 살인 사건을 범인으로 밝혀졌다든지, 네네. 이 정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사실은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극적으로 부활을 갈 텐데, 걱정되는 거는요, 그러면은 당에서도 신속하게 우리 선관위에다가 이걸 협조를 갖다가 하면은, 그러면 저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이게. 이래 될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에서 이게 결정 무효 판결이 나면은 또 당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당에서 또 무슨 뭐를 갖다가 해가지고요, 이거를 가지고 또 뭐 결정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 또, 어쨌든 또 제명을. 저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그건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처분이라는 거는 집행, 명령 있잖아요.
후보 등록, 그러니까 제명.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중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의제기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도 아닌데. 이거 참. 전무후무. 자, 그런데 그건 오늘 사실 얘기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네네. 지금 현장에서 뛰었으니까 이번 총선 전반적인 구도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결과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는 이거는요, 원래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해야 마땅한 선거거든요. 예. 그다음 코로나니 뭐니 그렇게 큰 변수 아니에요, 사실은. 예. 워낙 저질러 놓은 폭정과 실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선거 전략이 폭정 심판을 막말 심판으로 그냥 포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시험이 갈겨버렸으니, 이건 뭐냐면요, 총구의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 요거는 우리 김 선생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역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되면서 폭정 심판론이 죽어버렸죠. 근데 그거는요, 표면이고요. 표면입니까? 저는 항상 심층을 보면요, 심층은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맞아요. 맞아요. 너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거든요. 밑에가. 힘의 도도한 저리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대응은 표피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완전 압승을 할 수 있는 선거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막말 심판이라는 거는 제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경미하거나 전혀 아닌 사람을 쏟아부니까, 그럼 저보다 심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심판 안 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크게 이슈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막판 큰 이슈가 됐지. 김대우,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노인 배려야, 그거는. 내라고 하면요, 그냥 전혀 이슈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슈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등장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진짜 선거 전략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적어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쨌든 쭉 처음에 좀 하시다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스텝이 꼬인 게 지금 바로 제 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략 면에서는. 지금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불출마보다는요, 리더십을 너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 최고위 있지 않습니까? 이 만장일치가 나온 것도요, 그 황교안이 주문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이,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변호사, 검사, 어쨌든 법조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헌당규와 법원칙 있잖아요. 무시를 깔아뭉개고, 이런 만장일치 재명 결정을 해버리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선거 전략상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저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돼 있거든요. 당장 지금 차명진 의원하고 저하고 비교됩니다. 주동식하고 저하고 비교되고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계속 비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대호 선생하고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원래. 우리 좌파 경험을 아주 제대로 하고 구속도 2번 되고, 또 그러면서도 대우 자동차죠. 네, 대우 자동차 가서 현장 경험도 제대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전향했다는 표현이 좋은지 모르고 나쁜지 모르고 발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우파 이론가로 오셔가지고 좌파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때리는 분인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이 최보식 인터뷰, 2018년에 최보식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아주 감탄한 게, 이 국가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면 그 공무원 하나가
30년 근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금까지 합치면 60년의 60년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런 게 되니까 이게 국가가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지적. 네네. 공무원 한 사람 채용하는 게 60년을 책임지는 거다. 사실은 유전연금이 좋기 때문에요.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린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네. 치명상을 주는 건지. 네네. 네, 그 사람들이 또 앉아서 열심히 생산을 하면 모르겠는데 규제를 통해서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농담을 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은 나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는 아니다. 네. 그런 이론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주변의 주사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평을 하셨대요.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 어떤 주의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나름대로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이 체계성, 사상 이념, 그렇죠. 나름대로 내적 체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과의 정합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다. 그 막연한 정서로. 정서입니다. 그렇죠. 정서고, 이게 아예 마치 이제 우리 뭐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물려 살았고, 지금은 이제 힘 좀 생겼으니까 좀 한번 들이받아보고, 그래도 쟤들 못 떠날 거야.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북한은 가난하고 존심센 뭐 이렇게 형제고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 때문에 저러고 있으니까 미국 좀 풀어주고 우리가 막 풀어주고 안아주면 쟤들이 눈물 흘리면서 감동해서 형님 품에 안길 거야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천진난만한 낭만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밀고 간다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또 하나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삼성같이 힘센 놈이 많이 먹어가지고. 즉, 삼성의 매출이 90%가 해외에서 이제 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국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삼성이 이제 부를 쌓아 올린 것처럼, 참여 현실에도 맞지 않는 아주 그 대학 1, 2학년 수준의 어떤 그 세계관, 역사관의 기초에 있다는 게 제 말의 요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냥 지중해 연변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유적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둥 몇 개 있고, 지붕 다 날아갔고요. 벽 다 무너졌고요. 지붕 몇 개, 초석 몇 개 있어요. 이게 막연한 정서거든요. 네. 이 장교한 체계를 갖고 있는 사상 이념의 집이 아닌 거예요. 제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원래 최초로 제가 조갑재 기자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은 거는 제가 한 386의 사상혁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맺고 백성구 기자가 그때 2004년에 월간조선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 월간조선사 그때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상 이념을 주제로 한 책을 갖다가 꽤 많이 내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종교 사상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거는 많이 있었겠지만, 일반 우리 지금 이 국가 비전 정책이나 사상 이론은, 이거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낸 것 같아요. 한 386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너머로 그렇고, 노무현 이후 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2013년 이후 7공화국이 온다. 라고 하는 책 등이 사실 그 주제가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진보 좌파를 개혁해 보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상원에서 포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을 만나고, 손학규, 김부겸, 송영길, 유시민, 우리 정세균 등등등을 다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도 깊은 토론을 갖다가 하는 기회를 제가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지적 능력을 갖다가 비교적 좀 아는 편이에요. 깊은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 결론이 그거예요. 이거 진짜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상원에서 왜 포교하나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우파, 중도 내지 보수우파 쪽으로 점점 오게 된 거고요. 지금은 저를 갖다가 보수우파 이론가로 다 생각해요. 근데 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사회주의자다, 나 사회주의자야 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주사파야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나는 그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가게 할 거냐, 오로지 사실은 이 생각만 하면서 이제 그 문제의 어떤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찾고 뭐 이 짓거리를 쭉 해온 거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무슨 보수 우파의 무슨 그 이론가처럼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지금 총선 구도를 보면은 제1당 플러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되고, 통합당은 지금 현재 의석을 유지하면은 선방으로 봐야 되고, 자칫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4.15 총선 이후에 이 정권이 추진하는 국정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기를 모른다. 방향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연방제 통일을 한다든지 사회주의 국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대학 1, 2학년 수준의 생각은 수준이 너무 낮다. 뭐 일자리 없어, 좋은 일자리 없어, 공무원 늘리면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 그러면은 최저임금 끌어올리면 되지. 뭐 장시간 노동, 그럼 뭐 근로시간 단축하면 되지. 뭐 아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뭐 퍼주고 우리가 뭐 좀 북한 요구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 보고 좀 적대시 정책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면 되지. 이런 수준의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서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쏙병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이 온몸이 지금 말라가는 병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활력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경제 활력,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는 방향,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갖다가 더 지키고 높이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청년과 미래 세대들한테는 정말 기회와 희망의 죽음의 시대를 만드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갖다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있겠죠. 한 번 잡은 권력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책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을 때는 그걸 남에게 주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전체주의의 속성을 제일 정확하게 본 사람인데, 결국 권력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하면은 권력을 유지하면 사회주의 하고, 아니면은 다른 주의가 있으면은 권력 유지에만 도움이 된다면 또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념은 그거예요. 권력 우상숭배주의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의 사회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저 자본주의자들보다 또 더 이렇게 도덕적 우월하고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도 더 우월하고 이런 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렇죠. 중국 공산당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좌파들은요,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을 높이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냥 노동조합원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노동조합은요, 과거 노동조합원들은 생산수단을 우리가 이렇게 국유화하거나 우리가 자주 관리할 거야 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본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 이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들은요, 지들이 경영을 책임질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들이 경영을 더 잘할 자신 하나도 없고요. 다만 뭐냐면은 계속 생산을 하면은 빨대를 갖고 빨겠다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주주 몫을 빨고 협력업체 몫을 빨고 그 다음에 소비자 몫을 빨고 미래세대 몫을 빨아. 그러다가는 자기도 죽네. 마지막에 이게 철저히 지대 추구 마인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미동맹을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익은요, 우리 애가 그렇잖아요. 미국으로부터도 빨아먹고,
뭐 어디서 또 빨아먹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완전히 기생충이네. 바로 그 마인드입니다, 사실은. 기생충 전략이네. 자기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기생충이죠. 기생충. 자기가 계속 빨대 들고 빨아먹는 거거든요. 미국을 빨아먹고, 일본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기업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부담은 D세대들 또는 다음 정권에 그냥 떠넘기는 어떤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속성들을 갖다가 잘 나름대로 유구 못지않게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8년 월간조선에도 보면은 그 배진영 기자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이 뭐냐면은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연대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반파쇼는 뭐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조선인데 문제는 얘들의 마인드가요. 조선조죠. 이시조선하고 김시조선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네. 반파쇼 반조선 자유민주공화 연대 전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합운동을 박영진 교수 등하고 같이 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후보 제명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갖다가 당했는데, 이거는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마 저처럼 사상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걸 치열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마를 해온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념 무장이 돼 있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하지.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언이 굉장히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어요. 좀 오만한 거에는 발언 안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러다가 너의 악마적 편집에 딱 걸려버린 거지. 근데 이게 이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할 사람이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세월호 사태인데요. 세월호 사태 때 해양경찰이 한 조치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거는 상 받아야 됩니다. 미국 같으면은 거기 처음 출동했던 김경일 정장 같은 사람 영웅이 됩니다. 170몇 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언론이 해경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 왜 배 안으로 안 들어갔느냐 이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옹호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경 해체를 결정해가지고 여기에 다 뒤집어 씌워버렸거든. 그럼 여기 끝납니까? 그 뒤부터는 다 박근혜 책임져라 해가지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제가 해경에 해당되네, 그러면, 이번에. 그럽니다. 내가 해경 해체했을 때, 제가 또 바다에 대해서 좀 알거든. 그래서 해경 해체한, 이걸로 이 정권이 어떻게, 국가적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권력은 무너진다. 그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우파는 그렇습니다. 다 포기해요. 맞아요. 진실 위에 정의가 있는 건데. 진실 절차도 있죠. 진실과 법이죠, 사실은. 진실, 정의, 자유 아닙니까? 예. 진실을 기반해서 자유를, 정의를 지켜야 되고, 정의는 보통 법인데. 그런 진실. 법이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맞아요. 이 3,900원인데, 이 밑에서 포기해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데, 어쨌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네, 그렇죠. 좀 여전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개혁을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힘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또 좀 신속하게 선관위의 등록 무효 조치를 갖다가 좀 절차를 빨리 밟아주라. 그럼 제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하루 이틀이라도요, 열심히 뛰면은, 그러면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미래통합당에 나쁘지가 않을 겁니다. 행운을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개혁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좀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만납시다. 네네. 그때 할 얘기가 엄청 많겠지. 저는 9박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럽시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